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훈조입니다. 어제도 헤지펀드 거장 레이 달리오가 또 한마디를 했죠.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화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국제 분쟁과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어두운 전망인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라는 거는 세상은 끝장내겠다, 세계화를 끝내겠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식시키겠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심각해진 무역 임발란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간의 페어 트레이드, 평등한 그런 무역 관계를 다시 개선하겠다, 회복하겠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 75개 교섭국에 대한 90일 상호관세 유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PC, 반도체, 스마트폰 이제 이런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 이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이 달리오의 메시지는 이 돈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지금 어쨌든 달러 가치는 DXY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고 내려오면서 여전히 99에 머물면서 사실 무정부 통화인 비트코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안전자산이 무엇이냐, 달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의 질문, 의문점 이게 계속 강해질수록 비트코인의 이 펀더멘털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꾸준하게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오늘도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가격이 횡보하고 아니면은 좀 하락하고 이런 구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자가 추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이 올 때 가장 크게 웃는 그 위너가 될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이제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로렌스 레파드 전 재무장관 옐런의 관세 비판에 자신이 만든 문제 탓하지 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제닛 옐런이 CNN에 등장을 했네요. 전 재무장관이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근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엄청 높이고 있다. 잘 돌아가던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로렌스 레파드 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옐런이 쓰레기가 가득한 종이봉투를 트럼프에게 넘겨주고 그게 터지자 트럼프를 비난하는 꼴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네요. 옐런은 CNN 인터뷰에서 이 관세는 내가 본 것 중 행정부가 잘 기능하는 경제에 가한 최악의 자해적인 상처다. 자해적인 상처다. 그러니까 내 팔에 내가 칼로 상처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레파드의 비판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트럼프 임기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본인이 바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풀었고 코로나 때 푼 거는 그렇다 쳐. 그건 팬데믹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빨리 재정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재정 규모를 줄이거나 뭔가 양적 완화를 끝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2023년까지 계속해서 이거 끌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하죠. 그제서야 이제 연준과 함께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그게 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당하죠. 아무튼 이분이 바로 주도한 통합 팽창과 재정 남용이 현재 인플레와 고금리 사태의 원인인데 이 얘기는 쏙 빼놓고 그냥 이제 무역 관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번 다시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건 관세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분별하게 풀었던 달러 유동성 때문이고요. 무조건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세도 아니고 상품과 재화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뭐의 수요가 올라가서도 아닙니다. 그냥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진짜 많이 풀렸습니다. 2020년 이후로.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맷 호건, 역사는 반복된다. 2018년 주식시장 급락원인과 현재 상황 유사성을 지적했다. 2018년이면 트럼프 임기 1기, 트럼프 1기 중이죠. 이때 나온 기사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이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2018년 1월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현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한다는 우려가 모두 주식시장의 비관적 반응에 기여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 내용이라고 해도 사실 믿을만 하죠. 모든 게 다 상황이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 다르다고 하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안 내려준다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2018년과 지금의 평행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순환적인 패턴을 보여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 갈등, 연준의 금리 정책, 글로벌 성장 둔화, 이런 우려는 2018년에도 똑같이 있었다.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19에서 2021년 사이 역사적인 강세장이 왔던 겁니다. 2018년 말에는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2019부터 2021년까지 역사적인 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만약에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같이 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종식되고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린 알든, 마이클 세일러, 샘슨 모우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비트코인 채택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우려가 끝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언제나 비슷한 리듬으로 운율을 남긴다라는 아주 명언을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비슷한 리듬으로 운율을 남긴다라는 통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렌스 레파드 트윗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금은 먼저 움직이고 비트코인은 더 강하게 후행한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의 그 가격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케일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흘러가는 패턴을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금 가격이 오르면 그 뒤에 비트코인이 후행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기울기가 훨씬 가파른 식으로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가격 움직임을 딱 봤을 때 금이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후행하며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3,200를 돌파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올해 벌써 30% 넘게 올랐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뒤로 이어서 더 큰 상승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사점이겠죠. 금이 움직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불안정성에 대응할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려가 걷히면, 약간 우려가 완화되면 이제 다시 다른 대체 자산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바로 주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죠. 그 중간에. 그래서 지금처럼 달러 인덱스가 3년 저점까지 하락하고 중국이 금 매입을 가속화하는 상황은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올려드린 샘슨 모우가 올린 트윗처럼 일단은 금으로의 도피가 첫 번째 본능이라면 사람들의 그 다음 단계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 자본 이동 경로다. 요거를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알렉스 글래드스틴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의 CSO죠. 인권단체. 비트코인은 돈 이상의 희망이다 라면서 지역 언론 보도를 공유했는데요. 베드포드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 있는 베드포드시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독립 언론사예요. 지역 언론사.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사를 냈냐면 이때 이제 4월 11일에서 12일일 겁니다. 아마 영국 베드포드에서 치트코드 2025라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커버한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한 거고요. 너무 자주 비트코인은 왜곡되어서 표현된다. 범죄자들의 도구로 폄하되고 테크 브로들의 집착으로 조롱받는다. 하지만 베드포드에서 열린 치트코드 2025 컨퍼런스 홀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장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다리를 건설한다. 그리고 이 용감한 남녀들의 손에서 그것은 단지 돈 이상이다. 그것은 희망이다. 이런 아주 멋있는 사설을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포드는요, 여러분, 이 유명한 비트코이너입니다. 피터 맥코맥이 단장으로 있는 리얼 베드포드 FC의 이제 도시가 되겠습니다. 베드포드 시가 이 축구팀에 이제 축구팀이 여기에 연고를 둔 상황인데, 피터 맥코맥이 이 리얼 베드포드 FC를 인수를 하고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일부 지급을 하고, 물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팀의 재정 운영에도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도입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진출을 목표로
팀을 리빌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칫코드 컨퍼런스가 여기서 열리게 만든 그런 이유가 되겠죠. 칫코드 2025가 각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는 컨퍼런스인데, 올해 행사는 4월 11일에서 12일 동안 베드포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시의 실험이 세계에 던지는 큰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요 베드포드 인디펜던트의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트윗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트윗 보시면 피터 매코맥의 트윗입니다. 베드포드의 승리의 주말, 축구 우승과 비트코인 컨퍼런스 성공 공유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 레알 베드포드의 남자팀이 이번 리그에서 우승한 기념사진이고요. 중간에 있는 키 큰 남자 2명, 유니폼 입지 않고 있는 키 큰 남자 2명은 윙클보스 형제입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이 레알 베드포드에 후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똑같이 레알 베드포드인데 여자 리그에서 우승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남자팀, 여자팀 모두 우승을 해서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9부 리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이제 리그가 뭐 너무 이렇게 K리그에만 치중된 그런 구조가 아니죠. 영국은 여기는 완전 뭐 9부 리그, 뭐 10부 리그, 동네 리그, 조기 축구 리그 할 거 없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레알 베드포드가 9부 리그에서 지금 몇 회나 우승을 했냐면 남자팀은 23, 24, 25 시즌 3회 연속 우승, 그리고 여자팀은 2324, 2425 2회 우승 중입니다. 그래서 벌써 5개의 리그 타이틀을 획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8부 리그 진출하고 여기서도 이제 우승하면은 7부 리그 진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유명 비트코이너 피터 매코맥이 이 인수한 뒤에 이렇게 팀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비트코인의 영향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구나 라는 지금 인식이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칫코드 2025, 칫코드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또 베드포드에 찾아와서 주말 동안 행사를 열어가지고, 뭐 여기 지금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어쨌든 잠재력을 이 베드포드의 시민들이 지금 정면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야, 이거 비트코인이 정말 지역사회의 개선과 개발에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피터 매코맥의 실험, 비트코인의 비전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맞닿을 수 있는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런 움직임이 어디에든 좀 빨리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시장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트럼프의 원래 관세가 다시 시행되면 상당한 규모의 나쁜 소식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반등을 해서 85,000달러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폭 빠져서 84,000달러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죠. 무슨 말이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한 말은 이제 90일 유예가 어쨌든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진전이 없이 그대로 상호관세가 시행이 된다면 무조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월러 이사도 관세가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당장 연준이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90일 뒤에 상호관세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한 걸로 읽혀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뭐 증시, 위험자산 전반에 훈풍이 조금 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상품에 대한 210억 유로군요. 21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7월 14일까지 또 유예해줬어요. 그래서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서 미국과 EU 간의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종식되는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무역 협정에 도달할 확률은 65%까지 상승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12포인트 0.8% 상승했고요. S&P 500은 0.8%,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주요 지수들이 2일 연속 상승을 한 것이고, 세 지수 모두가 연속 상승한 것은 3월 25일로 끝난 3일 연속 상승 이후로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 장기 상승 트렌드가 장기로 이어질지 기대가 주목이 되고요. 지난밤 증시 상승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급격한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 PC 및 일부 다른 전자제품을 제외하면서 반등을 한 거죠. 특정 산업에 대한 수입품 관세는 여전히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애플 주가가 2.21%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채 금리는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와서
숨을 고르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월간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따르면 3월 1년 앞 전망은 상승했어요. 근데 장기 전망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데 이게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 아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 할 거다,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채금리는 10년물 금리는 0.131%포인트는 하락해서 4.361%까지 내려갔고요. 2년물 금리는 0.119%포인트 하락해서 3.8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게 없고요. 3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수요일 밤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달러는 여전히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그 달러로의 안전자산 자금 유입을 촉발할 만한 더 큰 글로벌 충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머넥스 유럽이라는 곳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이 분석가들은 주말에 시행된 관세에 대한 미국 관리들이 모순된 발언을 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달러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의미 있게 구체화되거나 중요한 무언가가 깨지지 않는 한 달러는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세상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뭔가 잘 모르겠고 좀 위기가 임박해 온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달러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야 달러가 의미 있게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율이라는 건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 달러 지수, DXY 달러 지수라는 건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XY 지수가 오늘 또 하락을 해서 99.4730 여전히 100 밑에 머물러 있는데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경기가 더 심하게 박살나면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모든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다 같이 내려가더라도 달러가 조금 덜 내려가면 달러 지수는 오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값 보겠습니다. 금 선물 여전히 3,2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했네요. 어제보다는 0.5% 내려서 3,20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주호 증권의 로버트 야워거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관련 헤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달러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국채를 보유한 채 그림자 속에 숨어있다. 이렇게 시적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어쨌든 미국채를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카드를 아직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채에 대한 투매가 중국발 투매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달러나 미국채로는 돈이 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에 돈이 가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충분한 안전자산 자금 유입을 끌어들여서 적어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에서는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밈 보시죠. 바보 같은 게임이 빠지면 바보 같은 결과가 뒤따른다. 오늘은 밈이라기보다는 칼 비 맹거의 트윗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또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제가 한번 전비시 시간에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트라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블랙핑크 제니의 노래 제목과 똑같아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블랙핑크 제니의 노래 제목과 똑같은 코인도 열심히 투자한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 가격 막 오르는 거 봐라. 막 이런 내용을 아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로제 아파트를 똑같이 따라한 또 아파트라는 코인도 있었죠. 그 두 개를 제가 같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만트라, 그중 하나인 만트라가 어제 엄청난 러그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차트 보시면은 뭐 거의 웃어서 죄송합니다. 만트라 투자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88% 거의 90%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점차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하필 이날이 우리나라에서 이 만트라 팀이 RWA 서밋이라는 행사를 여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러그풀이 발생한 거고 어제 14일 오후 1시에 한국에서 이 RW 서밋이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참 여러분 저는 이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짧게 그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러그풀이고요. 물론 이 팀은 아직까지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고래가 던진 거다. 우리 아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CEO의 설명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분명 내부자 소행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코인은 90%의 발행량을 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급량의 90%가 이 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락업 물량 관리에 실패한 거죠. 락업을 시켜놨으면 계속 락업을 시켜놓고 점차 베스팅 기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락업 물량을 풀어야 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던지고 지금 그 러그풀을 한 거고요. 진짜 공교롭게도 이게 한국에서 마침 이 서밋을 한다는 와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는 또 무슨 거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 우리나라는요 내부자들이 물량을 덤핑할 설거지 장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외국 코인들, 당연히 다 외국 코인들이죠. 외국 코인들, 그러니까 뭐 역외 거래소들에서 실컷 이제 상장하고 가격 오르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최종 설거지 장소는 한국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외국 코인의 업비트 상장은 최종 설거지를 위한 이벤트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한국인으로서 기분 나쁘지만 우리나라가 설거지 장소다라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어쨌든 이 팀이 락업 물량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미리 가격이 무너졌어요. 코인 가격이.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을 해도 뭐 상장빔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팀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많이 낮아졌죠.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거고, 이 만트라 말고도 업비트에 그동안 상장된 이 외국계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RWA 뭐 테마도 있고 뭐 AI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가격 안 좋아요. 조금씩 설거지가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 트윗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특히 중앙화된 토큰은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 맹거가 얘기한 것처럼 바보 같은 게임이라는 표현은 투명하지 않은 토큰 이코노믹스와 중앙화된 통제로 인한 위험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바보 같은 게임에 빠져들지 마시고 비트코인에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월 15일 화요일 데일리 비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